네, 무형의 소송. 2층 건물 고도 제한된 대지상의 사기 방법으로 3층 건물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자 바로 북쪽 가옥 소유 주민이 사위의 방법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받은 거니까 건축 허가는 당연히 위법이 되겠죠. 예, 북쪽 가옥 소유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여 건축 허가 및 공사를 막고자 한다. 허가를 막는 부분, 공사를 막는 부분은 어떻게 기억해요? 예, 처분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죠. 처분 이전을 1구간, 처분 이후를 2구간, 집행 이후를 3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문 1번, 2번, 3번이 구분되었던 2002년도 사고시험 문제고요. 건축허가 나오기 전 단계 이게 1구간이고 나온 단계 이게 2구간이고 다음 원래 뒤쪽에 또 하나 있죠. 완공된 후 이렇게 3구간 나눠졌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효항해소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제 뭐냐면 내용은 취소용 우리 다뤘던 거랑 차이가 없고요. 예, 항고소송이라고 했다는 거죠. 항고소송. 건축 허가 처분이니까 이제 자비 처분이 나온 거고요. 처분의 문제니까 항고소송의 문제고 부작위 문제 아니니까 부작위 파이송 털고 취소하고 무효항해소 두 개로 이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예, 인근 주민, 북쪽 가옥 소유 주민이 우선 뭘 제기해? 건축 허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러면 취소도 무효항해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3유형에 해당하니까 제3자 방어소송입니다. 3유형에 해당하니까 원고 적격이 이제 핵심 논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3유형은 이제 4유형으로 언제나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오면 물론 이제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겠고, 예, 거부 처분 나왔다 치면 이제 무효항해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 3유형 되고요. 예, 그 다음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하면 4유형 되고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전에 얘기했던 취소의 상황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처분이 나와서 거기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능한가? 예, 거부처분 취소 심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법에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제처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죠. 네, 따로 없어. 그래서 협의 심판이 이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쪽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제수당.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항해소를 제기하면 무효항의 판결 나와서 확정됐을 때 제처분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처분 의무 있습니까? 있죠. 38조 1항이 30조를 준용하죠. 30조 2항도 준용이 되는 게 맞고 따라서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거부처분 무효항의 판결 나오면 그런데 유독 이 무효항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처분 의무 기속력에 확보수단이 없어요. 34조를 준용을 안 합니다. 간접관계 준용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처분 의무는 부과가 되는데 행정청이 제처분을 안 해버려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역시도 예, 협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게 맞긴 한데 그죠? 예, 제처분 안 해도 뭐 방법 없어요. 예, 취소 처분 안 해줘도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가 협의 소익 얘기할 때요. 예, 취소에서 발생하는 협의 소익의 문제는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완전히 똑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협의 소익이 있는 게 아니라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협의 소익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건축허가 여기서 이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받았을 때 제처분 의무 부과됐죠? 얘가 제처분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강제수당이 없으니까. 하지만 행정청이 제처분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다. 알겠어요?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받아줍니다. 예, 협의 소익이 없다고 각하시키지 않습니다. 뭐가 없음에도 간접관계, 강제수단이 없음에도 각하시키지 않아요. 이유는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다. 행정청이 제처분을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고. 다음 이제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취소과 마찬가지죠. 35조에 있는 확인을 구할 이익 부분에 더 이상은 확인 이익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죠. 이유는 무효확인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이었었고요. 그러면 취소이든 무효확인이든 결국 원고 적격은 12조, 35조 둘 다 법률상 보호익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건축법 제 61조에 있었습니다. 61조에 고도제한 규정이 있었죠. 고도제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 북쪽 가옥 주민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 목적문적 해석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형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거 건축가가 취소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을 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거는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죠. 신청권 인정이 안 되니까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법규상의 신청권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킬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버리면
취송이든 무효기송이든 그 대상은 똑같이 처분이죠. 여기서는 둘 다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 성립이 안 되니까 취송도 대상 적용별로 각화될 거고 그 다음에 무효기송도 대상 적용별로 각화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원고 적격은 어떻습니까? 거부처분 취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부처분 무효기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몇 용입니까? 3용은 4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이거 4용이죠. 4용. 원처분,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바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처분의 제3자가 되는 것이죠. 4용은 제3자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문제 생기죠? 원고적격 문제 생기는데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4유형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엇이 인정되지만 사익보 인정되잖아요. 61조를 근거로 건축법 사익보 인정되지만 결국 원고적격은 인정이 안 된다. 이유는 뭐죠? 이행 청구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무부가와 사익보호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것이 재량행위여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만 인정돼도 되고 또는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돼도 좋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응답 의무는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응답 의무는 있어야지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라거나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될 텐데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행정청한테 응답 의무도 없어요. 응답 의무 없으면 여기서는 어떤 의무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대상 적격도 흠결되지만 사유형에서는 원고 적격도 같이 흠결돼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은 이렇습니다. 대상 적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각하가 될 거여서 원고 적격 단계까지 보통 검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는 언제만 검토를 한다? 별도로 설문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겠는가? 사유형 상황을 주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겠는가라고 별도 질문을 하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때 검토를 하게 되면 신청권 없으면 사유형에서 원고 적격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관할행정청이 동일 구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 구간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운송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3자소송이죠. 제3자소송. 대입된 이해관계인 제3자소송이고 경업자소송입니다. 경업자소송.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경업자소송인데 마찬가지입니다. 12조하고 35조하고 둘 다 35조도 이제는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시각적 익설이 아니다. 그렇다면 취소하고 원고적격 다를 게 없다.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는 버스 면허 항상 특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업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 이익침해는 이것은 단순히 반사적 이익침해가 아니라 특허니까 원리침해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업무공단의 집단가입자를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파악하여 법률부가 처분을 하였고 이를 전액 납부를 하였다면 1.5배 정도 납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과원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이죠. 단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준수한것을 본다하게 되면 유형은 몇 개의 유형이 나와요? 1, 2, 3 중에서 1, 3 유형이 나오죠. 1, 3 유형. 1, 3 유형의 3유형 부분이죠. 무효하게 소송. 여기서는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기속력으로 인정된다. 요거 이제 2008년도 하소원인자부담금 사건 관련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했다.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인정했다. 그 부분이 이제 무효하게 소송이죠. 그게 결론 어떻게 나왔어? 부당이득 청구송을 제기해도 되고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적 청구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수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수용. 첫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수용의 본안 판단 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 요건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뭘 질문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 2조 1항 2호의 부작위에 대한 규정이죠. 2조 1항 2호의 부작위. 그 부작위라는 것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번 논해보라는 겁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중적 의미라는 것은 그 부작위는 소송 요건으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본안 요건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이 얘기죠. 소송 요건과 본안 요건. 문제에서 본안 판단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본안 판단 요건. 본안 판단 요건은 소송 요건의 측면에서 뭐라고 볼 수 있어?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이렇게 볼 수 있지? 본안 요건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볼 수 있어?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전제 요건, 대상 요건. 전자는 소송 요건, 후자는 본안 요건. 물론 이제 소송 요건은 대상 적격 문제입니다. 대상 적격. 다들 잘 알고 계신 대로 부작위 판의 대상은 뭡니까? 부작위 판의 대상은 38조 2항이 19조를 준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선 거기까지 보면 처분 등이라고 했죠. 처분 등인데 2조 1항 2호로 가게 되면은 부작위 부분에서 처분 등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라고 하고 있지 않고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부작위는 부작위 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부작위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예, 부작위 처분이 되는 것이죠. 부작위 처분. 그러니까 2조랑 2호에 부작위가 성립이 되면 부작위의 처분성도 같이 포함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게 맞다 이거예요.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 적격 문제, 대상 적격으로서 소송 요건의 의미와 함께 본안 요건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그래서 2조랑 2호에 보시게 되면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1번 당사자 신청, 2번 상당한 기간, 3번 법률상 의무, 4번 무응답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 1번하고요, 4번의 무응답. 이제 두 개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그게 무엇을 구성해? 부작위 이코로 처분 이것을 만들게 되고 2번에 있는 상당한 기간하고 3번에 있는 법률상 의무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부작위는 이코로 위법 이것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소송 요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2번과 3번은 본안 요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문제였었고요. 예, 마무리 정리하게 되면 1번, 4번에서 1번, 4번 합치게 되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응답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를 구성을 하게 돼요?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구성되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 1번과 4번을 합치면 우선 당장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만들어진다. 물론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부작위 문제 얘기할 때는요, 그 당사자의 신청의 기본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 이겁니다.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 예, 국가배상 등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별도의 처분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신청 행위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청 행위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1번, 4번을 합치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포함돼요? 거부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필요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신청권이 필요하다. 거부 처분도 이제 2조랑 1호에서 처분에 대한 거부까지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신청권이 없었죠. 여기도 1번, 4번에서 처분에 대한 부작위까지는 제시를 했습니다. 신청권이 없죠. 그런데 신청권을 인정시키면 거부 처분이 성립됐던 것처럼 여기도 신청권을 인정시키면 부작위 처분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3번에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문제는 부작위 판소송은 위법 판단 기준시, 즉 인용 판단 기준시가 판결시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경과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상 의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법률상 의무가 아무런 응답이라도 하면 되는 것인가, 즉 처분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 즉 작위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 판소송의 본안 심리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고요. 본안 심리에서 부작위 판소송이 오직 절차적 심리만 한다라는 학설이 있고, 그다음 절차적 심리와 함께 실체적 심리까지도 한다라는 학설이 있죠.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이렇게 있는데 통설 판례 입장은 절차적 심리설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법률상 의무라는 것도 역시 절차적 의무로서 응답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1번, 4번, 2번, 3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무허가 공정권 중축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을 불이행을 하고 있음에도 광역시장이 이행강제금은 부가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인가 인근주민이 제기하는 부작위 판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뭐 대상만 질문했네요. 대상만. 방금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부작위 판소송의 대상은 이거는 부작위 처분입니다. 부작위 처분.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했죠. 철거 명령을 불이행을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철거명령이 몇 조에 있어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있죠. 그런데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모두 가능하겠습니까? 80조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더라. 그러면 인근 주민이 부작위 판소송을 제기하려면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인근 주민이 뭘 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저 친구한테 부과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고 우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 이게 필요하다고 했죠? 우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부작위를 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기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 성립이 되죠.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전급부 하명으로 처분 맞고, 그 처분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 했으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맞고, 그렇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 맞고, 뭐가 인정된다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떠냐?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이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제재처분입니다.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모두 다 4유형에는 전부 다 걸쳐 있고요. 취소처분은 2유형도 역시 구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4유형 상황으로서 제재처분 상황이죠. 제재처분.
물론 이제 사유형은 제3자 요구송이니까 신청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도 같이 결정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질문을 안 했고요. 예, 부작용의 대상, 부작위 처분 성립되냐 이거 물어봤는데 신청권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신청권.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예, 법규상 신청권이 없으니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주민이 심야에 악기 연습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케 해서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이르러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관서에서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소송법상 어떤 권리구제는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부작위와 거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행정작용 전반을 말하는 거라고 했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부작위와 거부 중에서 이제 부작위 쪽 그쪽에 이제 부작위와 변수의 문제가 될 텐데 위협한 부작위는 권리구제 수단 논의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뭐뿐만 아니라 위협한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부작위와 변수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될 겁니다. 우선 얘가 단속 요청을 했다라고 했죠. 우선 이 단속 조치가 뭐로 본다? 단속 조치를 우리가 소음 발생 중지 명령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소음 발생시키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죠. 부작위 하명입니다. 부작위 하명. 그러니까 처분 맞겠고요. 단속 조치는 처분입니다. 단속 조치 요청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처분 신청을. 쟤한테 제재 처분을 해달라고 한 거죠. 제재 처분을. 그러니까 제재 처분의 문제니까 원칙적으로 법규상의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는 맞고 이제 신청권의 문제가 걸렸는데 법규상 신청권 인정 안 되고 조리상 신청권 잡으러 가야 되겠죠. 예, 조리상 신청권 언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뭐야?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조리상 신청권이죠.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것이다. 그 연결고리입니다. 여기 행정개입청권 잡아내시면 되죠. 행정개입청권. 조리법상 국가 등의 안전확보 자기 의무를 매개로 해서 중동고충국 해가지고 행정개입청권 인정시키면 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의 사안인 것인가. 그렇죠? 얘는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쇠약으로 한 정신과 치료라고 했으니까 국민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문제에 해당할 거고요.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얘 말고 뭐 다른 어떤 법익 침해를 받고 있는 비교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미 손해가 발생해왔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했고요.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것. 이웃집 주민한테 가고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조용히 해줄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했을 때 경찰관이 가서 이제 경찰권 발동을 하게 되면 조용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를 매개로 하여 중동고충국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재량이 0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행정개입청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럼 행정개입청권을 근거로 해서 조리상 신청권 인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에도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부정법 제33조에 아무런 개선명령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이 인정되는 피해 주민은 행정소송법상 어떤 권리구제 방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 있는 심야학기 연습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행정개입청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리상 신청권 인정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부작위 처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미 개선명령 발동청권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행정개입청권은 이미 제시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검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동고충국 물론 이거 사유형입니다. 사유형 제재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중에 제재처분 따라 법규상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조리상 신청권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동고충국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재량 0으로 수축될 수 있고요. 개선명령 발동청권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입청권 성립되기 때문에 신청권 인정됩니다.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빨라. 좀 더 천천히 하면은 뭐 안 되죠? 오늘 정말 예상 바뀝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얼마나 따라하고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원래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수업을 만든 거여서. 한 달도 안 지난 상태인데, 지금 2달 코스인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끝나버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보십니까? 좀 52. 네.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정소송법상 관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결과제거 청구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 나온 바운업법 금원반환 청구에서의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것도 역시
부가처분이 나오고, 위법한 부가처분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미 납부해버리고, 이미 납부를 해가지고 위법한 결과 상태로서 과원합 상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일종의 결과제거 청구소입니다. 일종의 결과제거 청구소인데, 그건 이제 굳이 우리가 민법 741조를 우리가 준용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제거 청구소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합니다. 왜? 민법 741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결과제거 청구권의 일종이죠.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적 청구권 그래버리면 예시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담금, 부가금, 그 다음에 변상금, 과징금, 보험료와 같은 이제 부가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당이득이 성립이 됐죠. 그러면 원인 측면하고 결과 측면을 비교해 보세요. 앞에 처분이 나왔어, 부가처분. 그게 원인이죠. 부당이득이 성립돼서 그게 결과죠. 원인 측면에서 보이는 원인이 뭐다? 행정처분이다. 그죠? 그건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공법적 원인입니다. 공법적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부당이득 관한 청구권이죠. 그럼 이건 뭐야? 그건 사법상 권리입니다. 사법상 결과. 사법상 권리니까 이거는 공법적 원인이고 이거는 사법적 결과예요. 공법적 원인이고 사법적 결과거든. 그럼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눈에 보이는 결과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발생해 온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학설입니다. 학설은 이제 민사소송설, 당사소송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민사소송설의 입장을 취하죠. 사건설이죠. 당사소송설은 이제 공권설이 되는 겁니다. 했을 때 어디다가 초점 맞추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쉽게 원인 결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과 부분은 사실 소송물 부분이에요. 소송물.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송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원인이라고 표현했던 거 거기다 초점 맞출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행정소송법을 가지고 봐야죠. 이게 민사소송인지 당사소송인지 얘기를 하려면 행정소송법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관념적 논의가 돼버리는 거지. 행정소송법 3조 2호로 갑니다. 3조 2호로 가면 당사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죠. 당사소송 뭐라고 했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부분이 있죠.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앞도 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규정을 짓게 되고, 뒤에 것도 앞부분에다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해석을 할 때 규정을 짓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앞에서 뒤로 가는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가게 되면 앞에 뭐라고 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처분 등이 포함되죠. 처분이 포함돼.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을 때 그 밖에는 뭐가 되는 거야? 처분이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처분이 없다. 앞에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처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반대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한번 영향을 줘보세요. 뒤쪽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죠. 공법관계라고 했어요. 공법관계. 그렇다면은 앞부분도 공법관계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공법관계가 있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공법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공법관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 처분 관련 부분이고 처분 존재, 부존재 둔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앞에 게 그냥 법률관계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고 그냥 했을까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는데 왜 굳이 공법관계라고 딱 안 해주고 그냥 법률관계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실제법상 사법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법상 공법관계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분 등과 같은 공법적 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민법 741조, 즉 실제법상으로는 분명히 사법 적용받는 사법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송법상으로는 공법관계로 취급을 하고 공법관계 문제니까 당사소송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조 2호는 결국은 그것이 공법적 원인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것이 처분이라는 공법적 원인이냐 아니면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 직접 법률이냐 이런 거 관계없이 공법적 원인에 기한 것이면 죄다 소송상으로는 공법관계 문제로 보고 죄다 당사소송 문제로 처리하겠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청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든 앞부분에 공법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공법적 원인에 기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법상 계약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기는 그런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할 때는 원인이 공법적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공법상 결과지거 청구라는 것은 원인이 공법적 원인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고요. 표현에서 한 이상 원인에 초점 맞추면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여기에도 당사소송설, 민사소송설, 학설대리분, 뭐 부당이득이든 국가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해당 토지의 90%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공공사업, 공익사업을 위해서 행한 토지 수용 재결에 의해서 수용을 당했대. 그러니까 얘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숙박시설, 뭐 여관, 모텔, 뭐 이런 걸 지으려고 한 겁니다. 뭐 펜션, 뭐 그런 거 이쁘겠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90%를 뺏겼어. 뺏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 보통 사건처럼 땅이 만약에 직사각형이었다라고 했는데 90%를 뺏기고 나면 10%가 남는데 그 10%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거든. 길다랗게. 그러니까 폭은 되게 좁고 길기는 되게 길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폭을 50cm라고 생각하고 길이를 1km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상한 땅이 만들어지죠. 이상한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땅, 물론 이제 부정형의 땅 그래도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길다란 땅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90% 뺏기고 얘는 무용지물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남은 10% 토지만으로 뭐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이렇다면 얘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자녀지 취득보상 문제입니다. 자녀지 취득보상. 공용 수용을 당하고 남아있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 자녀지라고 합니다. 자녀지. 근데 그게 토지취득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조의 자녀지가 됩니다. 74조의 자녀지. 74조의 자녀지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자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권리구제 방법을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74조에서. 74조에서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자녀지에 대한 매수 청구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 소유자 말고 누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기업자가 한 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가 있죠? 그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게 자녀지 매수 청구예요. 그 다음에 그 토지수용위원회한테 하는 게 그게 자녀지 수용 청구. 알겠어요? 자녀지 매수 청구, 자녀지 수용 청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매수라는 건 뭐예요? 매수라는 건 협의 매수해달라 이겁니다. 수용이라는 건 뭐? 수용 청구는 뭐야? 수용 대결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얘한테 계약하달라. 계약하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녀지 부분도 야 네가 사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법상 계약입니다. 사가라. 그러면 사가면 뭘 해주겠어요?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협의 매수로 가져가면 토지 소유권을 얘가 가져가면 돈을 줄 거니까 그렇게 돈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사업시행자가 그거 사가겠습니까? 지도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용 청구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수용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한테 재결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시행자 재결 신청할 때 그 부분 필요 없다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토지수용에도 그 부분 고려 않고 나머지 90% 부분만 수용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매수 청구에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에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해야 됩니다. 수용 청구를. 근데 이건 이제 필요적 전시 절차예요. 매수 청구 먼저 무조건 거쳐야 돼요. 사업시행자 당사자끼리 먼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한테 가고 이거 사과 이렇게 청약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청약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토에 찾아가. 지토에한테 가고 자녀지 수용 청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자녀지 취득보상이라고 하죠. 취득보상. 취득보상은 그냥 보상이 아닙니다. 땅을 취득시키고, 땅 주고 돈 받기예요. 땅 주고 돈 받기. 취득하고 보상하고. 이겁니다. 취득하고 보상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취득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 소유자의 나머지 자녀지 부분을 취득해 가도록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74조의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봅니다. 형성권. 그러니까 상대방의 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사적 결정이 필요 없고 이 친구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법률관계 형성되는 겁니다. 갖고 내 거 가져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소유권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은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토이가 이 수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토이가 수용 청구를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넘어간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토이가 거부했다는 의미는 뭔데? 보상금액을 변경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되는 거야. 보상금액을 증액해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 수용 당한 거니까, 자동 취득 당한 거니까 그에 합당한 이 10%까지를 포함한 보상금으로 추가를 해줬어야 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증액을 안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수용 청구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중앙토지 수용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중토기로 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수용 당한 거 아닙니까?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중토기가 그 이의 신청을 받아주면 얘가 뭘 해주는 거야? 보상금액을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토기가 그것을 수긍하고 보상금액을 변경을 해주면 요번엔 누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어요? 보상금액이 증액된 게 실은 사업시행자 쪽에서 소송을 얘가 불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토기 찾아가서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별도 소송을 제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서 중토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로 소송을 갈 수도 있죠. 바로 소송을 가게 되면 얘는 지금 내 땅을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뺏어갔다 이미 뺏어갔으니까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로 가야 된다? 보상 대결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이건 형식적 당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관할 행정청이 할당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금 부과를 했다. 농기계 공장업자가 이미 납부를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의견 청취 절차를 흡결했기 때문에 절차 상하자가 있는 부가 처분이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겁니다. 제소기한이 도과되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과원납부 금원반환 청구의 1, 2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유형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당이득, 그 다음에 항고소송, 그 다음이 국가배상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과 취소를 사용하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사용하죠. 양쪽 다 논의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잖아. 이게 민사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학설대립이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이잖아요. 여기에도 그것이 민사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학설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당사소송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초점을 맞출까 결과에 초점을 맞출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당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관내 아파트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부과를 하였고 헌법재판소가 그 공허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대법원 입장과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었고요. 여기 딱히 언급은 없지만 원래는 이제 이 부가처분이 나오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취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위헌 결정 나올 때까지 이미 1년 이상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불가증력 발생이죠.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취소 사유로서 불가증력 발생한 상황 이유형이고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게 되면은 얘는 명백성 보충 요건서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라는 것만으로 무효사유 인정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유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헌재 입장에 따르게 되면은 3유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인가 당사소송인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소송이고요. 판례는 이제 민사소송을 보죠. 국가배상도 민사소송을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민사소송을 봅니다. 어디에? 결과. 소송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나열해버렸어요. 예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서울시 지방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건데요. 이런 문제는 이 퇴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나는 공무원 지위가 있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할 텐데, 이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은 이건 이제 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신분이 있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당사소송입니다. 무조건 당사소송인데. 그런데 먼저 뭐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취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겠죠. 왜? 당사자성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아닙니까? 확인 소송.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 무효 확인 소송 항고소송 쪽하고는 다른 겁니다. 당사자 소송은 당연히 민사소송과 절차가 똑같고, 따라서 확인 소송은 보충성 원칙, 확인의 이익이 인정돼야 됩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돼요. 다른 구제 방법으로서 취소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취소가 가능하면 공무원 지하기소송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 판결로 각하시켜 버릴 것이고, 만약에 취소가 불가능하면 공무원 지하기소송 제기하면 받아줄 겁니다. 받아주고 이제 본안 들어가서 판단 내리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건 이제 결격 사유 발생하고 당연 퇴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격 사유, 당연 퇴직. 3이라고 있으면 3. 결격 사유, 당연 퇴직은 3이다. 3. 1, 2, 3의 3.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에 33조 69조에 결격 사유, 당연 퇴직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31조 61조에 각각 결격 사유 규정, 당연 퇴직 규정이 있고, 경찰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7조와 21조에 각각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규정이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31조 61조 문제가 될 테고요. 31조에 있는, 뭐 이건 토막이기 때문에 30조는 실시가 안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을 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 그게 요건이 되고, 61조에, 31조의 결격사유 있으면 얘는 당연 퇴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필요 없어? 별도의 퇴직 처분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퇴직 처분 없이 얘는 공무원 지위를 자동 상실하게 된다. 당연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공무원 지위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 퇴직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퇴직 처분에 의해서 공무원 지위가 비로소 박탈당해야지 처분이다.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이미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므로 이 퇴직 처분은 무엇이 된다? 너에게는 공무원 지위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관점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사실행위죠.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니까 취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돼 버리겠죠. 그럼 얘는 이제 권리구제를 위해서 뭘 제기해야 돼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의 입금결로 각하시키진 않을 겁니다. 본안을 받아주겠지. 본안 어떻게 될까요? 본안. 공무원 지위가 인정되면 인용을 할 테고 공무원 지위가 부정되면 기각을 하겠지. 공무원 지위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죠. 기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구제 수단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나 당사소송입니다. 권리구제 수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권리구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각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문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 이게 더 중요하죠.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 사건. 그게 더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공무원 현재 신분에 있는 상태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명처분. 이 문제는, 공무원 임명처분 시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임명 시점에. 시장은 아무런 권한 없이 시청 민원실 주차장 부지 및 그에 붙어있는 유유토지 위에 상고 건물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으나 동부가 조치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고 따라 이미 납부한 변상금 돌려받고자 한다면 어떤 수정을 제기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익숙하죠. 하자가 있다라고 했지 무슨 하자인지 안 나왔습니다. 뭐 얘기한 대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두 다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 맞고요. 그걸 납부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과오납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자가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불가증력 X 동그라미, 그 다음 무효 사유 해서 1, 2, 3형 모두 다 걸어놓고 들어가셔야 되겠고, 1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2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 3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문제 생기는 것이고요. 당사소송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서 이를 납부한 경우에 그것이 권한 없는 행정처행위이거나 무효사유죠? 그 처분의 이유 제시가 없이 부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취소사유죠? 이미 납부한 과징금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신 소송은 역시 불가증력 발생 여부에는 언급 없네요. 1, 2, 3유형 다 언급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유 제시 흠결한 1, 2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1유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2유형은 국가배상 청구, 권한 없는 행정처행위, 무효사유, 여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뭐가 걸려요? 민사소송설, 당사소송설,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는 민사소송설, 학설은 당사소송설, 이쪽이 다수설이다. 그게 맞다. 그 다음 문제는 좀 다른 얘기죠. 그 다음 문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상 납부액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한 국세 환급 결정 신청을 했으나 이렇게 환급 청구를 했으나 또는 환급 결정 신청을 했으나 이렇게 해야 되죠. 환급 결정 신청으로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권리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요건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하고 좀 다른 문제가 이거는 부가처분이 적법이라는 전제가 깔리죠.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가 되면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부가처분은 적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버린 거죠. 예, 그런데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사건입니다.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 사건. 이건 이제 부가처분이 적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서 예, 1,000만 원 부가처분 나왔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1,000만 원 맞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얼마를 내는 거야? 2,000만 원을 내는 거다 이거죠. 2,000만 원. 그런 경우들 다 있으시죠? 예,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환급을 받아요. 근데 환급 해줘요. 해달라고 하면.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오늘도 저기 문자가 왔는데 전에 살던 집에 도시가스. 예, 도시가스.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명의 변경 안 한 거야. 이상한 놈이죠. 근데 한 번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모르겠어. 하여튼 40몇만 원 내라고 예, 문자 온 거야. 전번에도 그랬거든요. 전번에도 뭐 10몇만 원 내라.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집 거고 얘기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안 냈나? 뭐 이렇게 갖고 냈어요. 냈는데 주소를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갖고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쪽 명의 변경 안 돼갖고 근데 이사 가신 거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을 해줬어요.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또 안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뭔 상황인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런 건 이제 보통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예, 법에 환급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적법한 부가처분인데 더 냈단 말이죠. 그 부분 이제 환급해달라라고 청구했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건 이제 부가치세법인데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세기본법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 그래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뭐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들은요 전부 다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환급 규정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거기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이. 그래서 구체적인 환급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직접 환급 청구권 및 환급 의무가 바로 인정이 돼요. 바로 인정되니까 얘가 환급 결정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단순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환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고요. 처분이 아니면 환급 거부 역시도 처분이 아니죠. 환급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적급 금결로 각합니다. 그게 1단계라고 했죠. 그럼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그러면 내가 낸 돈 이거 부당이득 아닐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하고는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봤던 게 종전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종전 판례는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 처리를 해가지고 판례는 민사소송, 학설은 당사소송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가가치세 초과납부 부분에 대한 환급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국가하고 그 납세자하고의 관계에서 재산 상태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다. 즉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판례 변경해버렸죠. 판례 변경하고 뭐라고 했다?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환급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해서 직접 인정되는 권리 문제니까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이다. 뭘 기억한다고? 판례 변경 부분은 민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부당이득으로 봤던 것을 부당이득이 아닌 문제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눈에 보이기로는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이 당사소송으로 바뀐 상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를 민사소송의 당사소송으로 바꿔 붙인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 이게 되겠죠. 되게 3개가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뭐 진도에 쫓기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고요. 내일 당사소송 끝내고 기반소송 끝내고 취소심판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나실 것 같고요. 다음 주 안에 다 끝나겠네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오늘 중으로 거기다가 카톡방에다가 그 변호사 시험 토막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출력해가지고 거기 이제 테마별로 돼 있습니다. 테마별로 되는 거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여갖고 저도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저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붙여놨다고 했는데 뻥친 거 아니에요? 여기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 테마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쪽 모아찍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